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소물병원 수면증 내과심 진진입니다. 우선 이제 이산지질 혈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환자에서의 프리밸런스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버럴하게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실피레미아를 진단받은 환자는 남자가 45.6%, 여자는 31.3%이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차 유병률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60세 미만에서는 남자한테서 훨씬 더 많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60세 이후에서는 역전되어서 여자에서 좀 더 많은 유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2년도에 디슬피데미아를 진단받은 20세 이상의 성인이 2002년도에는 한 150만 명 정도 있었는데 점차 증가하여서 2018년도에는 8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중에서 이제 당연히 진단이 많이 되었으므로 치료도 훨씬 더 많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받은 환자의 약 40% 환자만이 치료를 잘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분석해서 보면은 치료받는 환자의 한 91.8% 환자는 스타틴 치료를 받고 있었고 14.6%의 환자는 에세티마이브, 8.5%의 환자는 파이브레이트, 5.9%의 환자는 오메가3 패시에시드를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2018년도가 되면서 점차 컴비네이션 테라피가 증가하기 시작해서 듀얼 테라피를 받는 환자는 18.6%에 도달했고, 이 중에서도 스타틴 플러스 에세티마이브를 치료받는 환자가 7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의사지진 혈증은 진단을 하려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선별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일단은 적어도 이제 한 4에서 6년마다 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고 21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서 검사를 하면 조직 심혈관 질환과 같은 위험률이 있는 경우에는 더 젊은 나이에서도 검사를 시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사에 한 항목은 토착 콜레스테롤, 치질, HDL, LDL, 넌 HDL 콜레스테롤이며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가 이상지질 혈증 검사를 할 때, 샘플을 할 때에 이제 8시간 이상 금식을 하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연구된 시스템 및 리뷰에서는 이제 금식을 하나, 금식을 하지 않으나 차이는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이제 발표된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미미한 것이 차이가 아예 없진 않아서 현재까지도 임상에서는 샘플을 할 때에는 금식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발표된 ESC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이제 CVD 리스크 에스티메이션을 위해서 리피드 아날리시스를 해야 할 때에 검사해야 하는 항목으로는 토탈 콜레스테롤, HDL, LDL, 치질, 넌 HDL이 있고 특수한 경우에는 아프비와 리포프로테인 A를 검사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제 아프비를 컨테이너하는 리포프로테인 대표적으로 VLDL, LDLD는 있는데요. 이 모든 리포프로테인들은 아프비 몰수를 하나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비 레벨을 측정한다는 것은 플라즈마 내에서 아세로제닉 파티클이 몇 개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치즈 레벨이 아주 높은 경우에 아프비를 측정하는 것이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치즈 레벨이 200이 넘는 경우에는 아프비를 측정하는 것이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아프비 레벨 측정을 해서 아프비 레벨이 130이 넘는다면 이거는 LDL 콜레스테롤 160 이상과 비슷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아프비 레벨이 증가하는 것은 CVD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과 연관성이 높다고 많은 연구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리포프로틴 A 레벨을 보시면 리포프로틴 A 레벨은 플라즈미노덴하고 비슷한 구도를 가지면서 리포프로틴 레벨은 플라즈미노덴 리셉터의 바인딩함으로 인해서 스럼보시스의 위험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해서 리포프로틴 A 레벨이 올라가 있으면 CVD의 위험이 높다라고 밝혀져 있으며 현재까지 리포프로틴 A 레벨을 수정해야 되는 인디케이션으로는 프리마처 CVD의 패밀리툴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메이저 위험 요소로 설명할 수 없는 CVD 스토리가 있는 환자에 있어서 앞으로 이 레벨을 수정하는 것은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레벨이 50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면 이것은 리스크 인핸싱 팩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표된 가이드라인인데요. 2018년도에 우리나라 현실에 맞추어서 코리안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한두진에서 이산지질혈질의 진단 지수는 총 콜레스테롤 240 이상이거나 LDL이 160 이상이거나 치즈자 200 이상이거나 HDL 40 미만인 경우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이산지질혈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산지질혈증을 진단을 하면 그 다음에는 치료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환자가 어느 위험군에 속하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초고위험군이냐, 고위험군이냐, 중등도 위험군이냐, 저위험군이냐에 따라서 이제 목표하는 콜레스테롤 레벨이 다릅니다. 보시면은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CV 브레인 이벤트가 있는 경우, 그다음 펠파트가 있는 경우에는 초고위험군으로 진단하고 있고, 고위험군은 현동맥 질환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한 이제 주요 위험 요소가 몇 개에 따라서도 중등도 위험군, 저위험군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위험도 분류를 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리스크 어세스먼트 시스템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프레니먼 모델부터 해서 수많은 모델들이 있고 이제 전통적으로는 프레니먼 모델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이외에 이번에 발표된 2020년에 발표된 CC 가이드라인에서는 스코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현재 리스크를 이벨루에이션 하였습니다. 스코어 시스템을 보면 이거는 ESC에서 발표가 돼서 유럽 기준이긴 한데요. 유럽에서도 이제 위험도가 높은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먼저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성별이 남성이나 여성이냐 구분을 하고 흡연자냐 비흡연자냐 또한 나이가 몇 살이냐 또 혈압이 얼마냐 콜레스테롤 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10year CVD 리스크를 계산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덜 복잡하게 훨씬 더 보기 쉽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콜레스테롤을 제외한 CVD의 주요 위험 요소는 연령, 그다음에 관상동맥 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 고혈압, 흡연, HDL 콜레스테롤 40 미만인 경우로 해서 이 중에서 이제 개수를 따져서 위험 요소를 따져서 이제 어떤 분을 하는지를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위험군인 경우에는 뭐 70 미만, 고위험군이면은 100 미만 이런 식으로 위험도에 낮춰서 LDL 콜레스테롤 농도에 따라서 치료를 언제 시작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반면에 ESC 가이드라인 다시 한번 보시면 ESC 가이드라인에서는 조금 더 이제 배려할 리스크입니다. 초고위험군을 좀 더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서도 나와 있는 노은 관상동맥 질환, 그다음에 스트로크와 TIA, PAD 이외에도 당뇨가 있으면서 탈루란 데미지, 즉 레티노패시나 네프로패시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시비어 스테이지 환자, 또 이제 초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였고 한 가지 이제 주의시 보아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임상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CVD 이외에도 그냥 이미지상으로 카로티드 소노에서 관동맥 유압 합체가 있거나 아니면 관상동맥 CT를 시행했을 때 2개 이상의 메이저 베슬에서 50% 이상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도 이제 CAD 내는 것으로 간주를 하여서 이제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스크린을 검사해서 관상동맥이나 변동맥에 유압설이 있는 경우에 초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은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서는 당뇨가 있으면 고위험군에 속하는데 요즘 ESC 가이드라인에서는 당뇨가 있으면서 탈루린 데미지가 없는 경우, 그다음 GM 듀레이션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고위험군에 속하였고
있고 또한 CKD 환자, 모듈러 CKD 환자도 고위험군에 속하도록 계산하였습니다. 당뇨가 있다 하더라도 나이가 젊거나 나이가 젊으면서 GM 듀레이션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중등도 위험군으로 낮추었고 로어 리스크는 이제 계산된 스코어 점수가 1% 미만인 경우에를 로어 리스크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CVD 리스크 에스티메이션에 있어서 권유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일단 환자의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위해서 초음파 검사, 일미스 검사를 해볼 수 있다는 건데요. 헤로치드나 페모럴 아터리 플락 버든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터리 소노그래피를 검사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고 추후에 레코멘데이션으로 권유하고 있으며 또한 투비이긴 한데 카심 스코어 어세스먼트 역시 환자의 시빌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위해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시빌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위해서 검사해볼 만하다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아셔야 될 시점은 뭐냐면 이제 앞에와 같이 복잡한 리스크 스코어를 계산하는 것은 제너럴 파퓰레이션을 해당하는 것이고 환자가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패밀리알 하이퍼콜레스테롤이 있는 환자에서는 앞에 설명드린 리스크 스코어를 계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ESC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목표치를 훨씬 낮추어서 제시하였는데요.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초고위험분 70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초고위험분, 클리니컬 혹은 이미진 상황으로 증명된 CVD나 아니면 스코어가 10% 이상 아니면 시비어 스테이지, 당뇨가 있으면 사진으로 데미지 있는 환자 등등과 같은 초고위험분 환자의 목표치는 55까지 낮추기를 권유하고 있으며 이제 그냥 고위험분인 경우에는 70, 모듈레트인 경우에는 100, 로어 리스크인 경우는 116으로 기존에 알려져 있던 목표치보다도 훨씬 많이 낮춰져 있는 수치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데이터를 보시면 2015년에 발표된 유명한 연구 결과인데요. 임프루브 트라이얼에서 ACS 10일 내 ACS 환자에 있어서 이제 심바스타틴 모노세라피하고 심바스타틴 플러스 에세치마이브 컴비네이션 세라피를 했을 때 둘 다 어떤 치료를 받든 환자들의 LDL 레벨은 70 미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컴비네이션 세라피를 한 경우에 조금 더 환자의 이벤트적인 아심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발표 이후에 로어 이즈 베러, LDL은 낮으면 좋다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PCSK9 인히비터를 투여한 경우인데 CVD가 있는 환자에서 스타틴을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LDL 70 이상 환자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제 에블루핀맙을 맞은 환자의 메디안 LDL 홀로스 레벨은 30이었습니다. 이렇게 LDL을 많이 낮추었더니 환자의 이벤트 레이트가 훨씬 더 줄어들었다고 발표를 하였고 2018년도에 또 다른 PCSK9 인히비터인 알루로크맙을 이용하여서 스터디를 하였고 오디세 약품 트라이얼에서도 역시 이제 요 알루로크맙을 투여한 분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이벤트 레이트를 15% 이상 감소하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의해서 LDL이 70 미만으로 조절한다 하더라도 더 낮으면 더 추가적으로 CV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하여서 이번 ESC 가이드라인에서는 아마도 55까지 낮추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직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서는 발현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지혈증 환자를 진단을 하였고 그다음에 그 환자에 맞추어서 CVD 위험을 계산을 하고 환자를 치료를 해야 된다고 결정을 하는데 치료에 앞서서 약물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약물 치료를 하지 않은 정도의 경미한 환자는 또 이제 식사요법이나 운동요법을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예를 보실 때 환자분한테 뭐 좀 식사 관리 잘 하세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하고 말은 하지만 막상 환자가 뭐 먹어야 돼요? 운동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대개는 설명을 할 때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체중이 중요한데요.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에너지 섭취를 해야 하고 탄수화물은 적정 수준으로 이제 복용을 하여야 하며 지방도 일 섭취 에너지 30% 미만으로 써야 되고 트랜스 지방산이나 포화 지방산은 최대한 적게
그다음에 불포화 지방산은 조금 더 많은 섭취를 하는 것을 권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세요. 설명을 드리는데요. 운동요법은 이제 중등도 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설명을 하고 한 번 하면 최소한 30분 이상 일주일에 4회 수채 시행하라고 이제 권유하고 있고 이제 하지만 다시 위험을 가지고 있거나 환자가 많이 위험한 경우에는 운동 시작 전에 의학적인 판단을 해서 운동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 치료인데요. 우선은 이제 환자의 심환자 위험도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위험도를 분류를 하고, 그 이후에는 가장 먼저 쓰는 약제는 스타틴이 되겠습니다. 스타틴을 투여한 이후에 환자가 콜레스테롤이 하대 조절했느냐에 따라서 뭐 고위험분은 초고위험분이면 70, 고위험분이면 100, 중등도는 130으로 구분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ACC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55, 70, 100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목표를 정한 다음에 목표에 들어왔느냐를 팔로우를 해보고 목표에 들어왔으면은 유지를 하면 되고 목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는 스타트는 더 올려보고 그래도 안 되면 에세티마이브를 한 분에 전환하고 그래도 안 되면 PCK9 인히비터를 업을 수 있습니다. 이건 자세히 조금 보시면 이제 토탈 시블리스 어세스먼트를 먼저 시행한 이후에 베이스라인 LDL 레벨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LDL 레벨을 수정한 이후에 이제 어떤 환자에게 있어서 이제 무디파이어, 리스크 무디파이어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진단받지 않은 동맥경화가 있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헤로티드나 페모럴 아토리tud의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 리스크를 결정하였다면 다음에는 약물 치료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정해 볼 수 있겠고 약물 치료를 한다면 이제 환자의 목표를 결정을 해야 되고 목표 설정을 한 이후에는 이제 타겟이 왔느냐를 보고 타겟이 오지 못했으면은 에세티마이브를 애드하고 또 그래도 안 된 경우에는 PCK9 인히비터를 애드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이외에도 환자의 목표, CVD 프리벤션을 위해서 환자에게 해줘야 하는 목표는 당연히 흡연을 하면 안 되고, 이제 식사 관리를 하셔야 되고, 운동도 하셔야 되고, 체중 관리하셔야 됩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타겟에 맞추어서 약물 치료를 해야 하고, 아프비 같은 경우에는 벨하리스는 65 미만, 하리스는 80 미만, 모듈레트는 100 미만으로 관리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치즈의 경우에는 특별히 도움은 없지만 150 미만인 경우에는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당뇨 환자인 경우에는 A1C 레벨을 7% 미만으로 조절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스타틴을 보시면 스타틴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정도는 약에 따라 다양하고 대개 치즈 레벨도 조금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로시바스타틴, 아토바스타틴, 심바스타틴 등등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스타틴마다 이제 용량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낮출 수 있느냐를 이제 표를 보시면 알 수 있고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은 LDL을 50% 이상 낮출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대개는 아토바스타틴 80mg, 로시바스타틴 20mg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에 비해서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은 LDL 콜레스테롤이 훨씬 더 스타틴 반응을 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검사한 걸 보시면 아토바스타틴 40mg만 써도 한두 진에서는 50% 이상 강화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었고 아토바스타틴 80mg, 로시바스타틴 20mg만 써도 우리나라 사람들에 있어서는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타틴은 물론 LDL을 낮추는 것이 가장 메이저 이펙트이긴 하지만 그 이외에도 아테로스테론 플라즈를 스테빌라이즈 하거나 에너 바이오 액티비티를 증가시키는 것 같은 플루언트립 이펙트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들이 이제 고지혈증 약을 많이 먹으면 치매가 온다든지 괜찮나요? 질문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발표된 포퓰러 리뷰에 의하면 알츠하이머 디지즈하고 스타친과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이오패시가 가장 흔하게 오는 부작용 중에 하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락토마이오시스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리버 엔자임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또 타입 2 GM의 유방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특히나 이제 하이 인텍스타틴을 쓰는 경우에는 당뇨 이벨루에이션을 주기적으로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또한 저희가 흔히 쓰는 CCB, 베라파밀이나 질치약의 암로디핀, 그다음에 이제 항부정맥 약제, 아미노다닌 같은 약제들로 병원 투여하는 경우에 드러 인터랙션이 있을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약제는 에티치마이브인데요. 에티치마이브는 이제 다이어터리 빌리어리 홀리스테린의 흡수를 억제하는 약제이고 여러 지전에 의해서 리버에서의 LDL 리셉터 익스프레션을 업 레귤레이션 하는 에펙트가 있습니다. 에티치마이브 10mg은 단도를 투여한 경우에 LDL을 한 15에서 20%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컴비네이션 테라피를 하는 경우에는 LDL 이제 스타틴 단독보다 15% 이상 더 많이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LDL 낮추는 이펙트는 스타틴은 2배를 올리는 것보다도 같은 영양의 스타틴과 에티치마이브를 병행 투여하는 것이 훨씬 더 이펙트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PCSK 인히비터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PCSK 인히비터는 이제 LDL 리셉터에 붙는 PCSK9 인히비션 함으로 인해서 LDL 리셉터를 업레귤레이션 시키고 이로 인해서 혈액에서의 LDL 홀리스 레벨을 낮추는 이펙트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CMC에서 어베일러블한 PCSK 인히비터는 에볼루프맙이고요. 레파타라는 상품명으로 현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파타의 경우는 도저에 따라 다르겠지만 LDL 홀레스테롤 레벨을 20%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스타틴과 함께 투여하는 경우에 플라시보보다도 46에서 74%의 LDL 강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좀 마이너 이펙트이긴 하지만 TG를 낮추고 HDL을 상승시키는 이펙트 역시 함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부작용으로는 주사 맞은 부위의 간지러움증이나 아니면 플랫 심텀이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레포트이고 그 외에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된 바 없습니다. 파이브레이트는 피파 알파 아고니스트로서 여러 지전의 리피드와 메타볼리즘에 작용을 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치질을 낮추는 이펙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치즈 레벨을 50% 정도 감소시킬 수 있고 LDL 홀레스테롤을 약간 감소시키며 HDL을 약간 상승시키는 약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메가3 패티 애시드는 리피드와 리포프로테인에 영향을 주어서 특히나 이제 VLDL 컨센트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따라서 오메가3 패티 애시드도 파이브레이트와 마찬가지로 치즈를 감소시키는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CC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LDL 리포프로테인을 감소함에 있어서는 이제 스타틴이 첫 번째이고요. 스타틴은 투여함에도 안 되면 에토치마이브를 컴비네이션을 하라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타틴 레지멘의 환자가 톨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에토치마이브를 가장 먼저 고려해봐야 되고 에토치마이브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LDL이 높다면 PCSK9 인히비터를 에토치마이브에 애드하는 것을 스타틴을 쓰지 못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치즈 레벨이 높은 환자에 있어서도 일단은 스타틴을 1번이 되겠고요. 스타틴을 쓰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골라볼 수 있는 약제는 오메가3 패티애시드이고 아니면 스타틴과 함께 병행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티지인 경우에는 스타틴을 가장 먼저 사용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골라볼 수 있는 약제는 오메가3 패티애시드, 그 다음에 골라볼 수 있는 약제는 페노파이브레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면 LDL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스타틴, 에세티마이브, 그다음 피스체인 인히비터가 있겠고 준선 지방이 높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골렘을 약제는 스타틴이지만 스타틴 이외에도 음악아시드 패티애시드나 파이브릭 애시드를 골라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환자가 진단된 이후에 치료를 하기 이전에 리피드 로어링 트리트먼트 하기 이전에 리피드 프로파일 먼저 검사를 한번 하고 검사를 약제를 투여한 이후에 한 4에서 12주 8주 정도 평균 8주 지난 이후에 팔로업을 해서 환자가 이제 저희가 원하는 타겟 들어왔는지도 검사를 해봐야 하고요. 약제 용량을 조절했다면 또다시 8주 이후에 다시 검사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환자가 옵티멀 레벨을 조절했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애뉴얼리 팔로업을 하면서 환자를 팔로업을 해봐야 하고요. 하이도즈 스타틴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A1C하고 글루코즈 레벨을 레귤러하게 수정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스타틴을 쓰면서 LFT가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는데 맨 처음에 약제를 투여하기 이전에 LFT를 먼저 한번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약제 투여하면서 8에서 12주 이후에 다시 LFT를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그 이후에 루틴 팔로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머슬 엔자임인 경우에는 특별히 환자가 마이오패스의 증상 호소하지 않는다면 굳이 팔로업을 모니터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환자가 머슬페인 호소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 CPT 레벨을 10배 이상 증가했다면 치료를 당장 멈추어야 하고 연약 펑션을 확인해야 되고 CPT를 2주마다 한 번씩 모니터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리피드를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수치 맞추려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은 리피드 매니지먼트를 해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낮출수록 환자의 하드버스 이벤트는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리피드를 낮춤으로 인해서 환자의 메이저 어드버스 이벤트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를 무조건 수치만 보면서 낮추는 게 아니고 환자를 진료 보실 때에 운동요법, 식사요법 설명도 잘 해주셔야 되고 그 외에 나머지 리스크 이제 위험 요소들 흡연이나 뭐 고혈압 잘 관리해 주시면서 환자를 잘 치료를 하셔서 환자가 메이저 어드버스 이벤트를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